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남자 채널 북스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책은 제 인생 책 10권을 뽑으라면 꼭 들어가는 책이고요. 5권 안에도 들어갈 것 같고 세 손가락 안에도 들 만큼 제가 좋아하는 인생 책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그리스인 조르바라는 책입니다. 저자는 니코스 카잔차키스이고요. 보통 그런 말들 쓰죠. 다른 사람 말에 막 휘둘리거나 규율에 얽매이지 않고 그냥 자기 뜻대로 행동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참 자유로운 영혼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좀 올드한 표현입니다. 네, 그렇긴 하지만 요즘에도 이런 표현을 쓰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유로운 영혼. 그런데 자유로운 영혼이라고 하면 어떤 머릿속에 연상되는 그런 이미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4차원적이고 자기 개성이 아주 강하면서 좀 상식을 벗어나는 행동을 하는 좀 부정적인 느낌일 때가 사실은 많습니다. 조금 더 그냥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쟤 완전 또라이네 이런 말을 좀 고상하게 하려고 할 때 자유로운 영혼이시네요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인 조르바에 나오는 조르바는 제 생각에는 진정한 자유로운 영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정적인 이미지로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단어 그대로 말 그대로 영혼이 자유로운 인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여운이 깊었던 책 중에 하나였고 한번 사실 분량이 꽤 많습니다. 꽤 두툼한 책임에도 불구하고 휘몰아치게 읽고 나면 굉장히 많은 생각이 남는 그런 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밑에 링크에다가 이 그리스인 조르바 영화의 작은 장면이 하나 나와 있는 그 링크를 걸어 놓으려고 하는데요. 1960년대 영화, 한 80년 전의 영화가 보고 싶어질 줄 몰랐었습니다, 사실. 근데 이 책을 읽고 나니까 그것도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여튼 그 얘기는 제가 잠시 후에 중간에 한번 다시 드리게 될 것 같고요. 이 조르바, 그리스인 조르바에서는 자유에 대해서 아주 끊임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랑도 공감대가 좀 있었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이야기의 주 배경이 되는 곳이 크레타 섬인데 그 당시에 터키의 지배하에 있었다는 그런 물리적인 어떤 특성이 있었죠. 그래서 그런지 자유에 대한 갈망이 아마 굉장히 있었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보다 훨씬 넓은 범위의 자유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 게 그런 어떤 외부 세력에 의한 탄압 때문에 그래서 물리적으로 자유가 제한된 거에 대한 그런 갈망으로 물리적인 자유를 이야기하는 정도가 아니라 모든 면에서의 진정한 자유, 인간으로서 누리는 자유 이런 훨씬 더 광범위한 이야기이고요. 읽어보시면 아마 이 조르바에게 인간은 자유와 동일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자유가 있어야 되는 거고 자유를 대변하는 존재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짧은 구절인데 본문의 표현을 빌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내가 인간이란 걸 인정해야 한다 이겁니다. 인간이라니 무슨 뜻이죠? 자유라는 거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이라는 게 바로 자유라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조르바는 하고 있습니다. 인간이라면 자유로워야 한다라는 거죠. 반대로 이야기하면 자유롭지 못하면 인간으로서의 인정을 받지 못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르바에게 인간은 곧 자유이고 자유로운 것이 인간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인 조르바에는 중요한 등장인물이 2명이 나오는데 이 그리스인 조르바하고 조르바가 두목이라고 부르는 어떤 아주 고상한 지식인이 한 명 나옵니다. 그 두목이 지식인이 조르바에게 이런 비유를 써가지고 인간과 자유의 관계를 설명해 주려고 합니다. 그 구절을 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식물이 똥과 진흙 속에서 어떻게 돋아나고 꽃으로 피어나죠? 조르바, 이렇게 생각해봐요. 똥과 진흙은 인간이고 꽃은 자유라고. 그러면 씨앗은? 식물이 싹으로 돋아나려면 씨앗이 있어야 합니다. 이 씨앗이 친절하고 정직한 곳에서는 왜 꽃을 피우지 못하죠? 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표현이라, 네, 이렇게 이 지식인 두목은 똥과 진흙인 인간이 피워내는 게 그런 피워내는 꽃이 바로 자유다. 이런 비유를 씁니다. 제가 읽어드린 그 문장의 후반부, 그러면 씨앗은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조르바 얘기거든요. 앞에 똥과 진흙의 비유가 지식인의 비유고, 지식인이 이렇게 똥과 진흙이 인간이고 그 안에서 피워낸 그 고상한 꽃이 자유인 거지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조르바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씨앗은 뭡니까? 결국에 식물이 꽃을 피우고 싹이 나려면 씨앗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씨앗을 조르바는 인간으로 비유를 하는 겁니다. 오히려 조르바는 인간을 이 똥과 진흙이 아니라 내면에 아름다운 씨앗을 가진 존재로 보는 이런 시선인 거죠. 저는 조르바의 시선이 훨씬 더 멋있지 않은가, 철학적이고, 네, 그런 생각을 했고요. 인간과 자유를 대하는 접근이 조르바 쪽이 훨씬 멋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지식인 두목은 책으로 인간과 자유를 배운 사람이라면 조르바는 몸으로 부딪혀서 깨달은 사람이기 때문에 역시 조르바 쪽이 한 수 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그리스인 조르바는 소설입니다. 소설이지만 사실은 이 책에 등장하는 조르바는 어느 정도는 실존 인물입니다. 이 작가인 니코스 카잔차키스가 1917년 필로폰네소스에서 기오르고스 조르바라는 사람하고 탄광 산업을 했습니다. 이 소설 속에도 사실 그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 사실에 기반해서 여기다가 더 몇 가지 경험을 더하고 해서 만들어낸 책이 바로 이 소설 그리스인 조르바가 되는 거고요. 이를테면 이제 소설 속에 나오는 그 조르바가 이 조르바인 거고, 소설 속에 화자 역할을 하는 지식인 두목이 작가 본인이 되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책을 읽으면은 이 지식인인 두목보다는 조르바의 매력이 아마 보통 흠뻑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이 초반에는 사실 이게 호불호가 좀 있을 수 있는 게 너무 좀 경박하기도 하고, 그 여성에 대한 굉장히 희롱적인 언사들이 너무 많아서 좀 거북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뭐 시대적으로도 100여 년 전이고 또 뱃사람이고 뭐 그렇게 어떤 지식인층이 아니라 막 험하게, 네, 터프하게 살아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굉장히 불편하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근데 끝까지 다 읽고 나면 저는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조르바의 진심이 보이면서 이런 부분들이 좀 희석이 되고 인간적인 매력이 확 부각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뭐 개인적으로는 너무 매력적인 캐릭터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뭐 정말 삶을 몸으로 부딪혀서 완전히 깨달음을 얻은 득도한 사람 같기도 하고요. 또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철없는 노인 같으면서도 또 반대로는 아주 깊은 철학적 사유를 하는 인물 같기도 하고, 굉장히 다채로운 매력을 가진 정말 매력적인 캐릭터다. 네, 이렇게 소개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소설을 읽으면서 머릿속에 이 그리스인 조르바에 대해서 어떤 떠오르는 이미지 같은 게 있었어요. 원래 소설을 읽으면 그렇잖아요. 머릿속에 그 자기만의 이미지들이 생기죠. 캐릭터가 생기고. 근데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1960년대에 나온 히랍인 조르바라는, 네, 그리스인을 옛날엔 히랍인이라고 그랬죠. 그리스를 히랍이라고 그랬고, 그 흑백 영화가 있는데 거기에 앤서니 퀸이라는 옛날 배우가 그 조르바 역할로 캐스팅이 돼 있는데, 그 영상을 보면서 한 방에 이미지가 싹 정리가 됐습니다. 정말 잘 캐스팅을 했다라고
그래, 이런 느낌이었을 거야. 그래서 제가 요 그 밑에 안내 부분에 이 링크를 한번 좀 달아드리려고 하는데요. 유튜브 링크입니다. 유튜브 영상이고 그 히라빈 조르바라는 영화의 해변에서 이 그리스인 조르바하고 지식인 두목하고 둘이서 춤을 추는 장면이 있어요. 한 2분 30초 정도 되는 짧은 영상인데 이걸 보고 있으면은 2분 30초만 끝까지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진짜 행복이란 게 이런 건가? 그냥 보고만 있어도 나중에 그냥 좀 웃음이 새어나오는 그런 저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걸 한번 좀 보셨으면 하는 마음에 링크를 한번 달아보겠습니다. 뭐 행복이라는 얘기를 제가 잠깐 드렸는데 그 조르바의 철학이 저는 행복에 대한 완벽한 해법을 제공하는 철학이다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저랑은 좀 더 잘 맞았던 게 제가 생각하는 행복이라는 것의 철학하고도 굉장히 비슷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공감이 저는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뭐 한마디로 정리하자면은 모든 일이 마음먹기 나름이다, 이런 주의입니다. 행복은 결국 마음속에 있는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 이 실제로 작가가 이 그리스인 조르바의 작가가 그 불교 철학 같은 데 좀 빠져 있기도 했었어요. 근데 아마 그런 영향도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뭐 어찌됐건 저랑은 굉장히 비슷한 생각이기도 하였고, 그래서 저는 이 구절이 굉장히 강하게 가슴에 남아서 개인적으로는 좋았고, 요걸 좀 읽어드리면, 짧게만 읽어드리면 이런 느낌입니다. 확대경으로 음료수를 들여다보면 어떤 줄 알아요? 물에는 맨눈으로 보이지 않는 쬐끄만 벌레가 우글거린답니다. 보고는 못 마시지. 근데 안 마시면 목이 마르지. 두목, 확대경을 부셔버려요. 그럼 벌레도 사라지고 물도 마실 수 있고 시원해지는 거지. 네, 이게 조르바가 한 표현이죠. 확대경, 뭐 현미경 같은 걸 말하는 거죠. 이렇게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우리가 그냥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물에도 수많은 세균과 균들이 있겠죠. 완전히 100% 청정한 것들이 뭐 세상에 많지 않죠. 그냥 편하게 마셔도 괜찮은 물들에도 그런 세균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그거를 확대경으로, 현미경으로 들여다보고 이게 뭐야? 그러면 물을 못 마시죠. 보면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왜 밖에서 만드는 음식들을 다 그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면 만드는 과정 보면 못 먹지, 뭐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게 들여다보면 보고는 먹기가 힘들죠. 그렇다고 물을 안 마실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해결책은 확대경을 부셔버려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지 마라. 안 보고도 잘 먹고 살았는데 굳이 그걸 들여다보고 물도 못 마시고 끙끙댈 이유가 뭐가 있냐. 그냥 시원하게 물을 마시고 시원해져라. 확대경을 부셔버려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뭐 이것저것 다 들여다보고 끙끙 앓고 고민해봐야 목만 마르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냥 행복하게 시원한 물을 마시면 되는 거고요. 뭐 세상에 벌레가 우글거리는 건 어쩔 수 없죠. 그게 뭐 현실이고 자연이니까. 그거는 우리 힘으로는 바꿀 수 없는 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벌레를 들여다보느라고 우리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지 말자라는 이야기입니다. 뭐 먹어도 안 죽는 벌레라면 그냥 시원하게 마시고 행복해지는 게 맞는 게 아닌가. 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런 철학들이 들어있는 것들이 아주 좋았고요. 이야기 자체로도 재미있습니다. 뭐 기승전결도 있고 굉장히 뭐 위기도 있고 한순간에 허무해지는 장면도 있고, 그렇지만 뭐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는 부분도 있고, 또 뭐 조르바의 어떤 연애관이나 뭐 로맨스도 있고 재미있습니다. 네, 재미있는 책이고요. 뭐 읽고 나면 행복과 인간의 삶과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들도 정리가 좀 싹 될 수 있는 아주 좋은 명작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서 추천드립니다. 그리스인 조르바, 니코스 카잔차키스. 나는 크레타 섬으로 가는 배를 타려고 피레아스로 내려갔다가 그를 알게 되었다. 동틀 무렵이었다. 비가 내리고 있었다.
강한 지중해 동남풍이 불면서 물보라가 카페에까지 들이닥쳤다. 유리를 끼운 문은 닫혀 있었고 카페 안은 악취나는 땀 냄새와 차 냄새로 가득했다. 밖이 추운 탓에 손님들이 내쉰 숨이 김으로 변해 유리창에 부유스름하게 서려 있었다. 카페에서 밤을 샌 뱃사람 대여섯 명이 염소 가죽으로 만든 갈색 카디건 차림으로 커피와 셀비어 차를 마시며 희끄무레한 창을 통해 바다를 바라보았다. 높은 파도가 몰아치자 깜짝 놀란 물고기들이 고요하고 깊은 바닷속으로 피신해서 저 위의 바다가 잔잔해지기를 기다렸다. 카페에 옹기종기 모여앉은 어부들 역시 신의 분노가 얼른 가라앉기를, 그리하여 물고기들이 안심하고 다시 수면으로 올라와 미끼를 물기를 기다렸다. 서대와 쏨뱅이, 가오리가 한밤중에 원정을 마치고 잠을 자려 돌아왔다. 날이 밝아오기 시작했다. 유리문이 열리더니 작지만 다부진 몸집에 얼굴에 시련의 흔적이 역력한 하역 인부 한 사람이 몸이 온통 진흙으로 뒤덮인 채 맨머리 맨발로 들어왔다. 두건이 달린 하늘색 외투로 온몸을 감싼 나이든 선원 한 사람이 그를 보고 소리쳤다. 어이, 콘스탄디, 요즘 어떻게 지내나? 콘스탄디가 격앙된 표정으로 침을 바닥에 콱 내뱉으며 대답했다. 어떻게 지낼 것 같나? 낮에는 카페 나와서 죽치고 앉았다가 밤 되면 집에 들어가서 퍼자고, 다음날 되면 다시 카페 나와서 죽치고 앉았다가 밤 되면 다시 집에 들어가지. 내가 요즘 이렇게 산다네. 일거리가 있어야 말이지. 몇 사람은 웃었고 또 몇 사람은 고개를 끄덕이며 투덜거렸다. 그때 카라 교지를 보며 나름대로 인생 철학 깨나 해본 듯한 텁석 부린 남자가 말했다. 사람 사는 게 다 고해라네. 영원히 헤어날 수 없는 고해지. 부드러운 청록색 빗줄기 하나가 지저분한 창문 위로 퍼져나가더니 카페 안으로 뚫고 들어왔다. 빗줄기는 사람들의 손과 코, 이마에 잠시 달라붙었다가 벽난로 위로 뛰어올라 술병을 붉게 물들여 놓았다. 전등 불빛이 희미해지자 밤을 새느라 피곤했던 탓에 꾸벅꾸벅 졸던 카페 주인이 손을 내밀어 스위치를 꺼버렸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모든 사람이 눈을 들어 창밖에 희끄무레한 하늘을 바라보았다. 밖에서는 파도가 부서지며 노호하는 소리가, 그리고 카페 안에서는 수연통을 꾸르륵 꾸르륵 빨아대는 소리가 들려왔다. 아까 그 늙은 선원이 한숨을 내쉬며 소리쳤다. 레모니 선장은 도대체 어떻게 된 거지? 나는 구석자리에 앉아 추워서 덜덜 떨었다. 다시 셀비어 차를 시켰다. 그러다가 꾸벅꾸벅 졸았다. 잠과 피로, 그리고 그날 아침에 음울한 날씨와 싸워야만 했다. 김으로 덮인 희뿌연 창문을 통해 도선사와 짐꾼들이 내지르는 고함 소리가 백호동 소리 속에서 깨어나는 항구를 바라보았다. 그동안 바다와 비, 그리고 떠남으로 짜인 그물이 그 촘촘한 그물코로 내 마음을 올감했다. 선체가 아직도 어둠에 잠긴 배의 검은색 뱃머리를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비가 내렸다. 빗줄기가 하늘과 진흙탕을 뒤섞어 놓은 것처럼 보였다. 검은 배와 그림자, 비를 바라보노라니
내 마음의 고통이 조금씩 모습을 바꾸어 추억들이 다시 표면에 떠오르고 이슬비와 회환으로 이루어진 내 사랑하는 친구의 모습이 축축한 공기 속에서 형태를 갖추었다. 그게 언제였지? 작년이었나? 전생이었나? 어제였나? 나는 바로 이 항구로 내려와 그에게 작별 인사를 했다. 생각난다. 비가 내렸고 날씨가 추웠고 동이 터올랐다. 그리고 내 마음은 슬픔으로 가득 채워지고 안개로 얼어붙었다. 그렇게 사랑하는 존재들과 서서히 헤어진다는 건 정말이지 얼마나 쓰라린 일인가. 차라리 단숨에 작별하고 혼자 지내는 게 낫다. 고독이야말로 인간의 본연의 상태가 아니던가. 그러나 그 비 내리는 새벽에 나는 내 친구를 떼어놓을 수가 없었다. 유감스럽게도 나는 그 이유를 나중에야 깨달았다. 그와 함께 배에 올라탄 나는 가방이 여기저기 놓인 그의 선실에 앉았다. 그의 모습 하나하나, 강렬하게 빛나는 그의 청록색 눈, 둥글고 앳된 얼굴, 자존심이 강해 보이는 기품 있는 얼굴, 그리고 특히 길고 귀적적인 손가락을 기억해 두려는 듯 나는 그가 다른 일에 관심을 쏟는 동안 그를 오랫동안 유심히 바라보았다. 어느 순간 그는 내가 남몰래 자신을 훔쳐본다는 걸 알아채고는 자신의 감정을 감추고 싶을 때 늘 그랬듯 그 비웃는 것 같은 표정을 띠고 몸을 돌렸다. 다시 내 얼굴을 뚫어져라 쳐다보던 그는 모든 걸 알아차렸다. 그는 이별의 슬픔을 떨쳐버리려고 빈정거리는 듯한 미소를 지으며 내게 물었다. 언제까지 그럴 거야? 언제까지 그럴 거냐니 그게 무슨 말이야? 도대체 언제까지 손에 잉크나 묻히고 종이나 씹어먹고 있을 거냔 말이야. 그러지 말고 나랑 같이 가세. 저 멀리 카프카스에 가면 수많은 우리 동포들이 위험에 처해 있다네. 우리 같이 가서 그 사람들을 구해주자고. 그는 마치 자신의 고귀한 제안을 비웃기라도 하려는 듯 웃음을 터뜨렸다. 물론 그들을 구할 수 있을지 없을지 그건 확실치 않아. 하지만 최소한 그들을 구하려고 애쓰다 보면 우리 자신은 구할 수 있는 거지. 자네 이렇게 설교하지 않았나? 자기 자신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것은 남을 구하려고 애쓰는 것이다. 라고 말일세. 자, 그러니 선생날이 나랑 같이 가자고.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신들의 어머니인 저 신성한 동방의 땅에서 바위에 못 박혀있는 프로메테우스의 울부짖음이 울려 퍼지던 그 높은 산에서 이제는 우리 그리스인 동포들이 바로 그 바위에 묶인 채 도움을 청하는 것이다. 위험에 빠져 다시 한번 후손들 중 한 명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이다. 하지만 나는 마치 고통이란 기껏해야 한 번의 꿈에 불과하고 삶은 비극에 불과하다는 듯이 2층 관람석에서 무대로 나가 다른 배우들과 함께 연기를 한다는 건 어리석고 몰상식한 행동에 불과하다는 듯이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은 채 그들의 호소를 그냥 듣고만 있을 뿐이었다. 친구는 내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일어났다. 배가 3번째로 고동을 울렸다. 그가 내게 손을 내밀었다. 그는 마음의 동요를 감추려고 빈정대듯 말했다. 잘 가게 책벌레여.